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조주현 원장입니다. 한번 이 작품법을 한번 좀 익숙해져야 제가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 강연 제목을 잡으면서 굉장히 무거웠어요. 이해하시겠지만 요즘 AI를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또 강연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리스크가 좀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 전 세계 얘기하지만 정말로 AI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또 현재도 또 불확실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건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렵죠.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오랫동안의 숙제였습니다. 소개를 중소기업분야의 프로그램이나 벤처분야의 대책을 28년을 넘게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디지털화, AI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되짚어서 올라가 보면은 2005년도에 그때 중소기업 기술 분야 이제 정책 사무관 맡으면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적절한 정보화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이 되고 약 2011년경인데 그때 이제 실제로 제조 현장에 이 정보화된 그런 디지털화된 그러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급 사업들을 하면서 2017년도에 스마트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들한테 확산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AI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결정적인 것들은 2018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독일에서 하는 큰 전시회가 있습니다. 하노버에서요. 우리 기업인들 많이 계신 분들 가보시기도 하고 참여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가장 큰 화두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실제로 이 정보화가 이 디지털화, 데이터화의 단계에 걸쳐서 정말 AI가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듣고 이것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또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근데 최근 1, 2년 사이에 이쪽의 기술 발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저도 역시 중소기업 정책 천적을 너무 많이 넣었어. 공직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구원장으로서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 주제를 잡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굉장히 후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명함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보다 진짜 전문가들이 많으신 것 같고 기업 현장 일선에서 이거를 적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챗GPT를 내지는 그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써보셨다.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또 있는데요. 유료로 쓰고 계시다.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쓰고 계시면 보통 10분의 1이거든요. 써보셨다와 유료로 쓰고 계시다가 10분의 1. 전에는 100분의 1이었습니다. 기업인들 많으신 것 같아요. 기업 현장에서 이거를 지금 도입해서 어느 수준이 됐든지 AI를 쓰고 계시다 한번 흔들어 보시죠. 네,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다 한번. 네, 오늘 강의 좀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어느 수준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될지가 사실은 가장 큰 제 멘붕이었습니다. 처음에 인사하면서. 그래서 한번 풀어가 보고요. 앞부분에 설명하고 뒤에 또 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때 또 눈높이에 맞춰보고 저도 배우는 시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들은 한번 AI 시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요. 이때 기업 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AI의 활용을 통한 기업 혁신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업이 할 일들, 그다음에 AI 전환에 있어서 기업이 직면하는 어려움들 좀 언급이 될 것 같고요. 국가가 하는. 제가 좀 오늘
브로셔에 나온 거 저는 좀 바꿨습니다. AI 시대 경제활동 대화 기업 혁신까지 아무래도 정책을 하는 사람이고 해야 사람이라서 국가 환경에 대한 고민들을 좀 받다 보니까 가능성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세계경제포럼에서 5년 내 일자리 23%가 변화할 것이다.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이 숫자들은 계속 좀 바뀌면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AI가 앞으로 10년간 세계 경제에 7조 달러를 들어갈 것이다. 사실 작년이죠. 작년에 또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을 놀라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보수적인 상황인데 노벨상위원회에서 AI 전문가들을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을 하는 일이 바로 작년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이 이제 제프레인튼이라는 교수님이시죠. 이분은 원래 이제 전산정보, 컴퓨터 처리 이쪽의 전문가시고, 어떤 업적을 제로 받으시게 되면 더 잘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컴퓨터가 추론하는 방식, 컴퓨터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에 사람의 뇌가 하는 것처럼 어떤 기억하는 저장 장소와 거기서 정보를 끄집어내고 서로 연결시키는 것들을 마치 인간의 뇌와 같은 구조로 한번 해볼 수 있겠다고 해서 그거를 제안하신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성공을 한 거죠. 이분이 이제 물리학상을 받으셨고, 더 우리를 놀라게 했던 분은 화학상을 받은 분이죠. 데미스 서비스라는 분이고, 사실 우리나라에는 알파고를 만들었던 업체의 사장님이시죠. 이분이 화학상을 받으십니다. 알파폴드라는 인공지능 추론 방식을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단백질 구조를 인공지능이 이제 분석을 해서 사람에게 제약 같은 거죠. 바이오적에 유익한 그런 단백질 구조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설계했고 그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화학상을 받으십니다. AI 전문가들이 노벨상에 등장하게 되면서 정말 AI 시대가 진짜 왔구나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화두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요즘의 화두는 이제 딥시크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제인가요? 그로 화두가 맨날 바뀌기 때문에 끝도 없습니다. 한 미국의 한 업체가 조사를 한 것이고요. 이 숫자들도 계속 바꾸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AI와 관련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2024년도에 미국 달러로 638빌리언이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6,380 6,380억인데 이게 맞습니다. 우리 원으로 환산하면 더 커집니다. 이것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5배 이상 커지게 되고 연간 성장률을 따져도 20% 육박한다는 시장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기업인들 많으시니까 소개해봤고요. 이 부분은 한번 시각적으로 한번 보고 지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인데요. 너무나 익숙한 화면일 겁니다. 로봇이 포스트잇 2개를 들여다가 이쪽에다 넣는 그런 장면이죠. 언젠가는 그 로봇이 휴머노이드라고 합니다. 로봇이 인간 노동자를 대체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이제 직관적으로 금방 이 화면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또 AI 시대를 얘기하면서 이 화면을 뽑았던 이유는 알고 보면 또 보이는 게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미국의 스타트업 피규어라는 회사가 만들어서 계속 진화시키고 있는 모델이고요. 현재는 BMW 자동차 공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는 뭐 이해하시고 좋은데 사실 이 화면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옛날에 우리가 로봇을 팔만 달린 거대한 팔같이 생긴 이런 로봇들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것과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물건을 이런 각도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쪽으로 예를 들면 37도를 틀어서 이 정도를 내려놓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다 프로그램이 된 사전에 프로그램이 된 방식으로 로봇을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설계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시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죠. 공학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니까.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고 인공지능 추론이 가능해지면서 이 로봇을 작동하는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거를 하니까 너도 이것처럼 따라 해봐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들어서 하는 걸 사람이 몇 번 보여주고 언어로 지시를 하는 거죠. 할 때는 여기 구멍을 이렇게 잘 맞춰야 돼. 너무 세게 놓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방식으로 지시를 내리면 얘가 그다음부터 스스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얘를 집어서 이렇게 옮길 때 얼마를 움직여야 될까? 요거를 구멍을 맞추려면 몇 미리로 움직이면 좋을까 하면서 스스로 계속 프로그램 코딩을 하면서 자기한테 자기가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도 맞춰야 되는 거죠. 전에는 사람 일일이 프로그램을 해주고 맞춰줘야 되고 상황이 바뀌면 그때그때 바꿔줘야 되는 것들이 이제는 인간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눈으로 보여주는 시연을 통해서 이렇게 따라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익혀나가는 그런 거죠. 심지어 주변의 상황을 인식을 합니다. 여기 물건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피해서 가야겠다. 내가 저기가 좀 옮겨줄까. 저 밖에서 저것들이 오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기다렸다가 내가 가야겠다. 내가 먼저 가야겠다. 상황 판단까지 하는 거죠. 참고로 카메라가 6개가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상황 판단을 계속하면서 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보고 얘가 움직이는 걸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좀 달리 보이시겠어요. 그래서 구멍을 맞추는 거라든지 위에 셀5, 셀6라고 숫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다 갖다 넣는 거고 저거는 이렇게 생긴 건 여기다 갖다 넣는 거야 라고 말만 하고 가르쳐주면 내가 그걸 수행하게 되는 거죠. 마치 사장님들 계시죠? 우리 회사 공장에 그 초보 인력이 왔을 때 가르쳐주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훈련시켜서 투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그 생산될 목표 가격들이 있죠. 그 테슬라의 회사 대표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가격은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의 이러한 로봇들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꿀 미래에 대해서 참 정말 AI 시대가 역시 다가오고 있다. 이거고요. 이 다음 화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소리가 없습니다. 네, 골든 리트리버라고 하는 강아지 세 마리가 눈 속에서 노는 장면인데요. 당연히 뭐 짐작하시는 답일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 그래픽이나 아니면 실제 카메라로 찍은 거다. 자, 실제 카메라로 찍은 거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아무도 없으십니다.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근데 정말 실제 같죠. 근데 이 화면에도 사실은 제가 부여하는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이제 실제와 너무 정말 가까워졌어라는 것 정도도 충분합니다. 아까 로봇을 볼 때 로봇이 인간의 공장에 투입될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직관적인 생각들인 거죠.
이제 컴퓨터가 그래픽을 해서 정말 실제로 화면 나타내가는 것 같아요. 컴퓨터가 이렇게 그래픽을 잘할 수 있을까?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 화면이 매우 의미가 있다는 거를. 컴퓨터 그래픽을 옛날에 하려면 사람들이 일일이 작업을 했습니다. 마치 애니메이션 그림을 그리듯이 컴퓨터에다가 그림을 넣고 조금 발전된 형태가 이제 마치 인간이 움직이는 모습을 그리려면 전에는 일일이 그려야 됐다면 이제 컴퓨터에다 프로그램을 입혀놓고 사람이 움직이면서 특정한 지점들을 추적해가면서 그 모양을 따라가듯이 만드는 그런 방식까지 이제 컴퓨터 그래픽들이 왔고 거기에 얼마나 정교하게 이걸 색깔을 덧입히고 패턴을 만드냐에 따라서 실제와 같다 얼마나 가까운지 이거를 보는 게 컴퓨터 그래픽이었는데 이 영상이 AI가 만든 것이고 불과 만드는데 몇 초가 안 걸렸다고 하고요. 실제로 더 놀라게 만드는 것은 이 영상을 골든 리트리버가 눈에서 노는 모습을 그려주고 눈 속에서 머리가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을 좀 보여줘 라고 텍스트로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럼 얘가 이 영상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러한 작업들을 AI가 수행을 할 때 몇 가지를 자기 나름의 모델에 따라서 고려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얘 머리나 다리가 움직이게 되면 그 털이 이제 움직이게 되고 또 옆에 눈 속에서 놀기 때문에 이 눈 덩어리들하고 그 강아지의 몸이 부딪히게 되면 이 눈에 이게 번져나가지 퍼지지 않습니다. 이 물리학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쳤는데 눈송이가 이렇게 날리면 어색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까지 사실은 제가 추론을 해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AI 실력이 어떤가를 판단하는 게 되고요. 앞에 화면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간단한 이 문장입니다. 골든 리트리버가 눈에서 놀고 있고 머리가 튀어나오는 장면을 한번 그려줘라고 프롬프트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좀 전에 보신 이 영상을 자기가 몇 초 만에 딱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이제는 영화를 만들고 단편을 만들고 인터넷에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 주인공이 다음에 이런 장면을 하는 걸 만들어서 말만 지시하면 그냥 만들어집니다. 자, AI 시대가 지금 본격적으로 오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직감하게 되는 사례라고 해서 이게 작년 말에 나왔던 그런 영상들인데요. 소개를 드리고 실제로 이걸 보면 공장에서 일자리가 로봇에 의해서 대체된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된다.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실제로 사무실에서 이 컴퓨터 그래픽을 배웠을 때 이 영화를 만드는 이 산업계에서 컴퓨터 그래픽 쪽에 종사하는 업체는 상당 부분 일자리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AI가 기업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요. 실제로 여기 적혀 있는 것들 활용되고 있는 거죠. 공장에서는 불량률을 예측하고 자동으로 검사를 하고 유통 현장에서는 유통산업 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측이라든지 재고 최적화 이런 것들을 AI를 사용합니다. 금융 쪽도 이 AI를 사용해서 어떤 고객이 가진 리스크를 탐지하고 금융 의사결정을 할 때 AI 도움을 받는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AI에 의한 기업의 사례이고요. 갑자기 어려운 그림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기업이 하는 일들, 그다음에 사람이 하는 일들을 전부 다 데이터화, 수치화, 데이터화, 패턴으로 만들고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 이 상황에서는 뭘 해야 되고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들, 이 의사결정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가 하나의 데이터 플로우로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 전에는 엑셀을 썼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썼다 해서 최적화하는 기법들을 동원했는데 이제는 AI를 여기다 적용을 하니까 얘가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고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좋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대해서 추천도 하게 되고 실제로 자기가 맡겨놓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고 실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이죠. 결국 AI 시대를 이야기할 때 빼봐서는 안 되는 것이 데이터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림 굉장히 어려운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것은 데이터의 시대라는 것을 앞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사례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굉장히 기존의 공중파 방송들의 정말이라고 표현하기 너무 과합니다. 하지만 위축을 가져온 거죠. 그 사이에 종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결국 OTT 서비스라고 그러는 이런 것들이 이 공중파 방송들의 위상을 많이 바꿔놨고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한데 열광하는 이유가 집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 여러 가지도 있고 옵션 나한테 선택을 줬을 때 여러 가지 주고 있지만 나한테 맞는 컨텐츠들을 너무나도 톡 집어서 잘 추천을 해주더라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로맨스와 코미디를 합친 그런 영화 장르들을 몇 번만 보면 계속 그런 쪽의 영화들을 올 때마다 자동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런 맞춤형 컨텐츠를 개인화해서 맞춤으로 제공해준다. 이것이 넷플릭스가 가진 굉장히 큰 서비스의 장점이고요. 이것이 이 회사에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 모델이 되는 거죠. 블루링크라는 것 혹시 현대자동차 쓰고 계신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혹시 한번 손들어 보시죠. 예. 모르고 쓰고 계신데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동차는 보통 이제 만들어서 팔고 요즘은 임대도 하지 그렇게 하는데 자동차 회사의 모델이 바뀌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체로 바뀌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것을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원격으로 시동을 한다든지 내 차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한다든지 비상 상황에서 긴급하게 연락을 해준다든지 그러면서 자동차의 관리 기록들, 점검 기록들을 이제 관리해준다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 안에 쏙 트여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차량에다 탑재를 해놓고 월 얼마를 내면 아니면 5년 동안에 처음에 구입하면서 5년 동안에 무료로 이걸 쓰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월 얼마를 내면 이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현대차가 선택하고 있는 게 블루링크죠. 더 고도화된 형태에서는 예를 들면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테슬라도 하고 있는데 여기 구독 서비스 형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자동차를 사긴 샀지만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월 20-30만 원 정도를 이제 내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자동차 회사가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서비스하는 서비스를 서비스하는 회사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쿠팡은 이커머스 업체고요. 여기서 나중결제 일종의 외상이죠. 보통 신용카드로 바로 이제 결제해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은행 계좌를 지정을 해요. 지금 물건을 사되 언제까지 여기서 계정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한 것일 수가 있어요. 외상 좋잖아요. 그죠? 미리 이렇게 사는 거고 신용카드 안 해도 되고 수수료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이커머스 업체가 일종의 금융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외상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객의 행태를 계속 분석을 해서 이분의 신용도가 얼마 정도 되겠다에 따라서 크레딧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이제 구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커머스는 금융업을 하는 거예요. 유통인데 유통 서비스죠. 네, 금융이라는 전혀 다른 영역의 서비스로 이제 진화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이면들에 AI가 숨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게 저는 이제 유튜브 많이 봅니다. 유튜브 유도도 해가지고 또 많이 보는데 인공지능 워낙 관심이 많고 해서 찾아보고 이 강의 준비하면서 몇 번 봤더니 어제 유튜브 제 화면에서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인공지능이 바로 나오자 저 아직 안 봤습니다. 저 생일이 인공지능 나왔다. 그런 뉴스만 봤습니다. 아직 저는 동영상 안 봤는데 이거 보라고 저한테 맨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저한테 맞춤화된 거죠. 저한테 맞춤화된 거죠. 제가 오늘 와서 강연해야 되니까 인공지능으로 파워포인트 만드는 방법도 있다는 대로 제가 그 전화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GPT로 5분 만에 툭딱 PPT 제작 영상이 나옵니다. 저가 안 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보라고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맞춤형 서비스도 이런 맞춤형 서비스가 없습니다. 개인 한 명 한 명에 다 맞춘다 해서 앞에다 초자를 붙입니다. 초개인화라고 해서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쇼츠에 보면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것들이 뭔지가 그냥 드러납니다. 저 너무 많이 안 보여드리려고 반은 잘랐습니다. 어쨌든 하나 좀 보여드리고요. AI가 이제 기업들
분들뿐만 아니라 일하는 형식도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이트 칼라,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 AI로 보고서 초안 작성이 됩니다. 진짜로 됩니다. 저도 그런 쓰고 있고요. 어떤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루컬러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근로자들도 전에는 일일이 육안 눈으로 불량품을 검사했는데 이제는 AI가 대신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 유용성을 더는 제가 또 발견하는 부분은 위험한 일, 어려운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펄펄 끓는 용광로 옆에서 일을 할 때 로봇이 대신해준다면 굉장히 좋겠죠. 또 뭐 화학 제품들 다루는 것들, 아까 같은 그런 혐오노이드가 한다면 산업상의 재해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블루컬러들 같은 걸 도움이 될까라고 보고 실제로 많은 활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AI 씁니다. 작년도에 이번 정부가 했던 디플적이라고 그러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그래서 성과보고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례 권익위죠. 우리가 그 민원 처리한 것들을 AI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잘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까? 그 다음에 잘 처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부분들에서 일하는 방식들을 바꿔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화면은 챗GPT로 PPT 초안 만들기인데요. 제일 왼쪽 우측에 세종문포 강연 AI 시대 기획 강의 문자. 제가 챗GPT에다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겁니다. 이번 강연 준비하면서. 그다음에 챗GPT와 대화를 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좋을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50대에서부터 70대 사이의 분들이 주로 오신대 라는 얘기까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면 좋을까? 쭉 이야기를 하다가 한번 이거 가지고 슬라이드 한번 구성하는 목차를 만들어줘.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슬라이드 6번 제목 AI 기반 업무 혁신 일하는 방식의 변화 화이트 칼라는 MS 코파일럿 보고서 초안 작성 챗GPT를 바꿨지만 블루 컬러는 생산 라인에 AI 검사가 있고 물류 로봇이 있다. 저는 안전에 대한 얘기로 제 내용을 바꿨죠. 슬라이드 7번 한국 기업들의 AI 혁신 사례 이렇게 해서 대기업은 어떻게 하고 중소기업 삼성은 어떻게 하고 크리스텐 컴퍼니만에서는 어떻게 하는 걸 얘기해 주면 좋겠다고 얘가 추천을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 70%는 이 부분은 썼네요. 썼네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생짜로 하려고 했으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입을 했을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런 AI를 쓰면은 사무직들도 일하는 시간이 약 4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시간 많이 줄였습니다. 강의 준비하면서. 얘가 추천해줬으니까 얘기해야죠. 삼성의 AI 사례. 삼성도 AI 기업입니다. 요즘 반도체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또 고민도 많이 있지만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고 주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이 공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공정 공부도 해봤고 설명도 많이 드렸지만 반도체 공장 하나 지을 때 30조에서 40조가 들어가고 거기에 동원되는 장비들을 설명할 수가 없죠. 일일이 테스트하고 뭐 계측이라고 그러죠. 센서를 동원해서 계측하고 하는 과정 공정만 해도 1,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거기에서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빅데이터를 쌓아놨습니다. 빅데이터를 쌓아놓고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종의 조그만 슈퍼컴퓨터도 도입을 하고요. 하는데 이제 드디어 인공지능도 도입하니까 이 불량률이 많이 줄더라 하는 정도의 사례입니다. 너무 많이 깊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LG U+의 사례인데요. 통신사 고객 불만 접수, 이 대기업, 기업 하시는 분들, 특히 B2C 하시는 분들, 대기업 정도 되면 정말 수많은 고객 불만을 접수하게 되죠. 전화번호, 전화해가지고 뭐가 안 돼요, 뭐가 깨졌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 고객 불만을 관리하는 AI를 해놓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고객 불만들이 AI 챗봇에 의해서 상당히 되고 그 중에 처리 안 되는 부분만 사람이 하다 보니까 비용도 줄고 시간도 많이 감축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기업으로서 좀 많이 더 좋아지게 됐더라 그런 정도의 너무 길게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중소기업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싶어요. 요즘 뭐 대단히 떴다라기보다는 제 눈에는 특별해 보이는 중소기업들이어서 한번 소개를 해볼 거 아니에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긴 하면 크리스틴 컴퍼니라는 회사고요.
신발 만드는 회사. 우리 신발 산업 하면 이제 또 한번 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신발 만드는 회사. 근데 이 회사 홈페이지 가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는 400개가 넘는 협력사들과 저희가 하고 있고 거기 현재 확보한 고객만 500개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디자인까지도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공급망을 구축해서 확실하게 신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또 견적 요청하기 위해서. 요즘 플랫폼 회사가 꾸민 거죠. 이거까지만 보면 신발을 만들어줬는데 신발을 기획해서 판매하는 쪽에 꿈이 있는 회사가 있고 내가 신발을 직접 만들고 싶지 않아. 누군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모델인 거죠. 나는 신발만 잘 만들 거야. 이 크리스천 컴퍼니는 나는 신발만 만들 거야. 하지만 이 과정은 고객의 주문을 받고 SCM이라고 하죠. 밸류체인으로 해서 이렇게 물건을 공급받고 만드는 이 과정은 다 되도록이면 AI로 해서 디자인까지도 AI로 해서 나는 해볼 거야 하는 이 사업 모델을 가진 중소기업입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공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산업이 있죠. K-뷰티. K-뷰티가 기획하는 회사가 있고 판매하는 회사가 있죠. 주로 이제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진 것들 어떤 광고 홍보의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기획회사가 있는데 만들어주고 용기에 담아주고 하는 것들은 거의 그 회사들은 거의 중견기업이죠. 정말 수십 개의 회사들, 수백 개의 회사들한테 화장품을 만들어줍니다. 그 회사에 심지어 설계도 해주시고 디자인도 해주고 기능도 설계해주고 신발 쪽에서 이런 스타트업이 나타나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데는 그 화장품 회사인데 아메리 색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의 말이 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는 화장품 회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AI 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AI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제가 한번 직접 이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이 기능입니다. 그냥 스마트폰에 어떤 그 웹에 접속을 하고요. 자기 화면을 비추면 자기 얼굴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이 회사가 만드는 색조 화장품들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 색깔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보라 이거죠. 이게 많이 옛날부터 많이 듣던 기능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사진 찍어서 해주고는 몇 개 해주고 근데 이제는 얘가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당신 피부는 컬러 톤이 이러이러하니까 우리 회사에 이러이러한 촬영하는데 그다음에 지금은 이러이러하니까 어떤 오케이션이 가는 거니까 이러한 걸로 한번 해봐라고 추천을 해주는 거죠. 회사의 본질이 뭐냐? 때 우리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AI 하는 회사입니다. 해서 회사의 성격 규정이 다르죠. 우리 제조회사가 아니라 서비스하는 회사라는 거죠. 제조법으로 붙여지는 거예요. 모둠집밤 스마트팜에 대한 얘기인데요. 구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런 원실 안에 넣고 영양분까지 다 자동으로 공급해가면서 최고의 물건을 만듭니다. 여기는 토마토를 재배하고요. 워낙 이 출하라든지 소비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이고 좀 늘리려고 스테비아 그 토마토를 주로 한다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편의점이죠. 적정 재고량 자동 산출하고 제공의 시간을 줄여주고 어떤 결품, 물건을 사전에 넣는 율을 감소해. 이게 그 편의점의 조그만 그 대리점 사장님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이거를 AI가 자동으로 해주고 지금 이거 해야 되라고 알려주니까 편의점 운영하기가 훨씬 쉬워진 거죠. CU가 굉장히 이런 역할을 잘했다라고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AI는 결국 데이터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지나가는데 기업이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좀 이야기가 가고 있는데 이 사례들을 보면 우리 회사는 뭘 하는 회사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바꾸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화장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AI 하는 회사다. 우리 창업자가 얘기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크리스틴 컴퍼니 신발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로 당신의 디자인과 기획까지 멋있게 다 해드리겠습니다. 물건 납품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비스하는 회사잖아요. 이 개념 자체가 잘 만들겠습니다. 제조회사인데 잘 납품하고 최고로 더 멋있게 내주겠습니다. 서비스하는 회사잖아요. 우리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결국에는 AI 시대가 기업한테 주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AI 도입하는 효과 예상에 대한 여러 자료들이 있고 아까는 전 세계 시장이 좀 많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24년 초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데이터는 2000년도인데 2026년도에 한국의 경제 상황을 감안을 해서 2026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안했을 때 AI가 도입이 되면 약 310조 원의 수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 중에 비용 절감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187조, 그 다음에 새로 매출을 증가시키는 123조. 과학기술부가 베이엔 컴퍼니라는 컨설팅 회사죠. 같이 이제 만들어낸 듯합니다. 그래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분야별입니다. 아까 제조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AI 도입 시에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 서비스업이 더 큽니다. 금융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쪽 서비스가 좀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 분야가 오게 되고요. 한국은행이 바로 10일 전이네요. 네, 10일 전에 그 발표한 또 이슈 페이퍼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AI가 적용이 되게 되면 생산성이 1%에서 3% 정도 오를 것이다. 그 정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보고서도 다 만드는 시간 줄여주고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더 유익 있게 본 부분이 저는 GDP가 3%에서 12.6%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면서 거기 의미부여합니다. 저는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 그 다음에 인구의 감소로 인한 GDP의 앞으로 감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수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I 도입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의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의미가 있어서 바로 10일 전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봤고요. 근데 좀 어려운 얘기도 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심정적으로 어려운 얘기. 중소기업들이 AI를 도입하는 제 고민의 영역인데요. 이게 중소기업 총무회가 작년 말에 조사한 겁니다. AI 도입 얼마나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한번 손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지 않았죠? 5%.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생각하기처럼 반드시 저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제인데, 하지만 또 AI 도입을 희망은 얼마나 하느냐 이걸 물어보니까 16% 정도가 희망을 한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내지는 희망하지 않아.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봤었습니다. 그래서 왜 적용을 안 하고 있고 왜 희망하지도 않는 건데 두 개의 다른 카테고리의 질문이니까 왜 현재 안 하고 있고 왜 안 하려고 하는데 두 개의 다른 카테고리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섞어놨습니다. 앞에 줄은 왜 안 하고 있어? 두 번째 줄은 왜 희망도 안 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두 번째 줄은 희망하는데 뭐가 어려운 건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다? 진짜 80%가 됩니다.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AI까지 할 필요가 나는 이 부품 잘 깎아서 저 대기업에서 잘 갖다 주면 되는 건데 여기서 AI가 쓰이는 부분이 많아 보이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 15%고요.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이런 답이 5%. 비용에 대한 건 5%입니다. 희망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어려운 점하고 응용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분명히 AI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우리 회사에 적용하려니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딱 맞는 그게 아직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용과 인력이 부족하다. 이건 실제로 도입하려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답이 많이 다릅니다. 이게 뭐지 필요가 있고요.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게 40%가 넘죠. 이분들은 고민을 해봤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부터 강조하는 것이 AI는 데이터다. AI를 적용하려면 데이터가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에는 아직 그런 데이터가 축적이 안 돼 있어요. 40%가 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저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분야에서 많이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 중소기업들이 AI와 관련해서 겪는 어려움을 볼 때 넘어야 될 장벽들이 있는데 오히려 비용보다는 실제로 데이터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비즈니스의 가치가 뭔지 이거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그다음 실제로 내가 바꾸려고 할 때 어떤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회사가 만들고 있는 또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떠한 숫자들의 근거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는지 또 실제로 그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데이터로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AI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관점은 데이터의 관점으로 쳐다보는 것이 AI에 관한 특화입니다라는 말씀을 일단 이 대목에서 한번 다시 한번 더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회사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에 대한 규정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신발 만드는 회사, 화장품 만드는 회사, 그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의 이야기를 설명드렸는데 화장품만 잘 만들 거야 라는 회사와 고객이 정말 좋아하는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요 서비스하는 회사라는 것은 이 회사가 길을 바꿉니다.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제품의 본질이 뭔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CEO분들이 먼저 결정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변화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릅니다. 조직의 리더로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이걸 고민하시고 이 안에 이제 비용의 문제가 있고 인력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간 제안 한번 드리고요.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정부로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스마트 팩토리, 많은 보급 사업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과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지만 결국 데이터를 모으고 일부라도 자동화시켜 보는 것이 AI와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스 케이스 사례라고 얘기를 하죠. 활용 사례들을 자꾸 찾아서 보급해 주는 것, 이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금융 비용 많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서 금융 지원도 만들어야죠. 우리 회사에 딱 맞는 게 없어. AI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R&D 해야 되고 서비스 개발 해드려야 돼요. 사람 문제가 가장 큽니다. 컨설팅이라든지 전문가시나 공용 데이터 센터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중기부에서 중소 제조 현장이지만 그래도 나오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저희 카이스트랑 협력을 해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AI화 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작업을 한 5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일부 사례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적용해서 불량률을 많이 줄였다는 그런 보고서도 나오고 있어요. 좀 더 이제 큰 차원의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 정책, 기업 지원 정책이 국가의 산업, 경제 발전 이런 거랑 맞닿아 있는 분야가 아니라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도와주면 될 것이야 라고 끝날 수는 없는 문제라서 조금 더 큰 차원의 문제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미국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 죄송합니다. 저도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닌데 이것도 관련 자료 찾아보고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 그 다음에 1940년대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겪은 미국이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건축 소비산업이 발전을 하죠. 전후 베트남전 오일 쇼크를 겪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와 PC 정부와 우리보다 한 10년 앞서갑니다. 10년 내지 한 20년 앞서가고요. 2000년대 닷컴버블을 겪고 플랫폼 디지털 경제로 갔다가 현재 4차 산업혁명의 AI 시대를 두고 있어요. 이게 AI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완성인지 여기에 대한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주도하는 국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 제가 더 주목하는 점은 이 각 시대에서 이 두각을 나타냈던 회사들, 제 기업이 오늘 강의 주제다 보니까 각 시기에 두각을 나타냈던 미국 회사들, 여러분들 다 아시는 회사일 겁니다. US 스탠다드 오일, JP 모건, 록펠러, 포드 자동차, 이 대량 생산 산업혁명의 상징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1970년대 넘어가면서 엑슨 같은 그런 모바일 회사, GE 같은 소비자 내지는 전기 관련 회사를 바뀌고요. 그 다음에 PC 정보화가 시작이 되면서 IBM,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유통 쪽이 발전하면서 월마트. 이게 2000년대에 들어가면 급격하게 바뀌게 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있게 되는데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판도가 바뀌어가느냐 이제 이것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대목이죠.
적어도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대목이죠. 실제로 조금 더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5년 2월 현재 미국의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 순으로 10위권 난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딥시크 중국발 AI라고 부르죠. 딥시크 쇼크 때문에 엔비디아가 좀 밑으로 추락을 한 모습이고요. 그 사이에 애플이 1등을 하고 있고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5등이 알파벳인지 구글입니다. 이게 회사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5회사죠 일종의. 그 다음에 메타가 페이스북 하는 회사가 테슬라, TSMC 이렇게 이어져서 갑니다. 10번까지 브로드컴 이어서 나가는데 제가 이걸 20년 전의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20년 전이면 2005년입니다. 그때 상위 시가총액 순위로 상위 10위 미국 기업들을 찾아서 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회사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가 색깔을 달리해놓은 회사들이 있죠. 하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하나만 20년 이후에 시가총액 3위에 있고 나머지들은 다 밀려 있습니다. 즉 찾아보니까 59위에도 가 있고요. 69위에도 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려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한국이 계속 변한다. 기업도 따라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존속은 할 수 있습니다. 뭐 없어지기도 하는 기업도 있지만 하지만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이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나라죠. 불과 20년 사이에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전 2015년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금년 25년 2월 현재 보이는 저 10개 회사 중에 6개 회사가 이제 10년 전에 등장을 합니다. 상위 10개. 그러니까 20년 사이에는 대부분 다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은 뭐 절반 정도는 다다. 이 정도. 당연히 한국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가 살아온 삶이고 이 자리에 저보다 선배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이 걸어오신 경제 성장의 단계였습니다. 해방 이후에 전쟁도 겪고 산업화도 하고 중화학공업 구성도 하고 세계화하고 글로벌화도 추진하고 정보화, IT화도 추진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본격적인 플랫폼 시대에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플랫폼들이 등장을 했지만 플랫폼 시대는 한 2010년대쯤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AI 시대를 맞고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캐치업이라고 선진국을 따라잡는 전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팔로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도 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불과 몇 년 전까지 외쳤는데 갑자기 AI 시대가 오면서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 여전히 팔로워 계속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네, 씁쓸하지만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나라인 건 맞고요. 밑에 회사들이 계속 변합니다. 삼명사, 쌍용명은 대한제품 가루 만들었죠. 설탕 만들고 밀가루 만들고 시멘트 가루 만들고 그때 저도 복구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그 IT화 때 칼라 TV 만들던 삼성전자, 반도체 만드는 삼성전자는 시대가 좀 다르다고. 앞으로의 우리나라를 끌어갈 기업들은 누가 될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은 적재놓고 분야를 잡았습니다. 칩이라든지 HBM, 메모리 반도체죠. 휴머노이드 바이오 이런 분야들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선도하는 기업들이 나와줄 것이고 나와주길 기대한다는 뜻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국가가 이제 해야 될 일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하는 겁니다. 아까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말씀드렸다면 중에 뭐 산업 경제 전략 차원에서 기존에 하던 거는 잘 해야 됩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후발들이 너무 우습게 쫓아오기 때문에 그 격차를 우리가 계속 유지해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AI를 해야 됩니다. 신산업들 키워야 되죠. 에너지, 뭐 2차 전지, 태양광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AI도 그 중에 한 분야고요. 바이오 키워야 돼요. 이런 신산업들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AI 시대가 됐다고 해서 기존 것을 다 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신산업을 잡아야겠다. 투트랙 전략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플랫폼들이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주권을 지켜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좀
설명을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라인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 이런 비공식적으로 해서 문제가 될 게 있습니다. 그 회사가 왜 탐이 났는지 그걸 설명하는 얘기들을 관심을 가지고 거기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일본이 플랫폼 기업을 못 키웠습니다. 아까 제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도 그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없는데 일본이 디지털화 단계를 놓쳤습니다. 우리가 1990년, 2000년 들어오면서 우리가 IT와 정보와 디지털화 했는데 일본이 그걸 놓쳤습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를 볼 때 제 생각에는 일본이 그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90년대 말에 맞았죠. 90년대 들어오면서 맞았고요. 그게 2000년에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를 못했고 결국 플랫폼 회사 같은 데이터 회사들을 못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AI 경쟁에서 지금 좀 밀리고 이걸 좀 회복하려고 플랫폼을 하나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라인의 얘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생태계를 우리는 그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AI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원해야 되죠. 응원해줘야 돼요. 그 얘기를 세 번째는 말씀드리고요. 국가가 우리나라에 걸어온 길입니다. AI 관련해서 정부가 손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도 하고 디지털 뉴스도 하고 AI 윤리 기준도 만들고 이번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도 하고 산업부 쪽인데요. R&D를 AI 중심으로 하겠다는 작년에 하고요. 재작년이죠. 작년에는 AI의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겠다. AI G3 국가가 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시고 근데 이 안에 보시면은 사실은 해야 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프라도 확정하고 AI 투자도 확대하고 국가적인 AI 대전환도 추진하고 글로벌한 AI 리더십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AI 국가가 되고 AI 전환을 한다는 건 글로벌한 협력을 전제로 합니다. 기업들이 이 안에서 할 일들이 많고 정부가 할 일들이 많아요. 앞으로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우리 정부가 AI 전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많고 또 이미 많은 것들을 했고 할 일도 많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충분한 건지라고 생각을 해거든요. 그 속도하고 투입하는 규모가 적으면 계속 우리는 따라가기만 할 겁니다. 뭐 오픈 AI가 뭐를 내놓고 중국이 뭘 내놓고 다시 이런 모습으로 뭘 내놓고 하는데 우리도 뭔가 내놔야지 그 선도를 해나갈 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량 투입, 시간 투입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유효한 투자가 되도록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역동성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AI 선도 국가들을 보면 미국, 중국도 열심히 하니까 기업들이 합니다. 결국 정부가 뭘 했다라기보다는 기업이 합니다. 기업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창의적인 기업들이 앞서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는 민간 생태계 자금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서 좀 고민하고 걱정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저성장 시대에 들어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시장 경제, 산업 여건들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 2%대 이런 저성장이 좀 오래갈 수도 있다는 우려들을 하시는 분들 합니다. 제가 아까 일본의 사례를 좀 말씀드렸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지금 AI 시대로 전환되는 거에 대한 투자를 놓치면 갑자기 우리가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이걸 남게 될 수도 있지 않는가 라는 그런 우려가 저한테는 좀 있습니다.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있으면 투자할 때는 해놔야 그것이 나중에 효자는 것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AI는 매우 창의적인 인재들이 만들어냅니다. 노동시장도 이런 창의적인 인재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브의 파도로서 노벨상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것들은 몇 시간 일하고, 그분들 회사가 몇 시간 일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냈을까요? 남들이 다 하던 방식을 따라하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것 그 자체가 매우 창의적인 거죠.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AI 시대가 왔고 우리 기업들이 기업이 AI를 활용하고 또 저런 참고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비즈니스 가치 모델에 대해서 또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국가가 또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국가는 좀 더 큰 차원과 작은 차원을 나눠볼 수 있지만 대기업은 대기업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도 할 수 있다. 기존에 잘하던 산업은 잘하던 산업대로 새로운 산업은 새로운 산업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가가 할 일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서 잘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인재들도 그동안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고 기업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우리도 분명히 해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잠깐만 계시고요. 오늘 아침 AI 없이 봄이 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오늘 봄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먼저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좋은 대학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응답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뭐든 좋으니까요.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원장님 좋은 강의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회는 인간의 감성적 자질이 매우 중요한 사회로 가고 있다. 꿈의 사회가 됐던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글로벌 시장 규모가 맥킨지에 의하면 2030년도까지 5조 달러로 접어든다. 이 AI가 이런 인간의 감성적 자질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전략이나 아니면 어떤 통계나 있으신지 보시죠. 네, 제가 말씀드릴 시간을 많이 써서 한두 번 더 말씀을 듣고 예,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시고 한 번 주시고요. 뒤에 또 말씀 전해주세요. 네, 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격자본위원장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성격을 통해서 최초의 그 취업 마케팅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29cm라는 그 플랫폼 셀렉션샵 그 회사가 고객의 성격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고객의 성향 기반의 취업 마케팅을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 연구 작업을 제가 2014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저는 상담 심리학 박사고 교육학 박사인데 그 이후에 이 29cm라는 회사는 현재 무신사 아시죠? 무신사로 엄청 대거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취업 마케팅을 하고 난 이후에 쿠팡이라든가 수많은 그 기업체에서 많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게 확산이 됐습니다. 개인한 취업 마케팅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많은 회사에서 제안을 받았었는데 특히 기억나는 게 그 LG 하우시스라고 인테리어 회사입니다. 리바트 이후에 이제 후발주자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와가지고 이제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를 많이 하러 오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테리어, 어떤 집을 꾸밀까. 그때도 저희 회사에 와서 이제 고객이 좋아하는 그 취향과 인테리어를 소개해달라는 그런 그 로봇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특히 이제 성격 분석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그 에니어그램이라는 툴을 써서 인간의 성격 분석을 해서 그것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그 MG 하우시스가 그 코로나 시대 때 최고의 획기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리바트 가고 여기 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 성향에 맞춘 인테리어를 소개해주는 아주 획기적인 마케팅이죠. 그게 그동안 그 업계에서 아주 센세이션 했는데 그래서 저도 연구비를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막혔냐면 제가 잘 만들어줬는데 그것을 이제 그 영업 현장 있잖아요. 현장에서 두루두루 교육을 하고 변화를 갖고 사용을 해서 쭉쭉 퍼져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막힌 거예요. 제가 현장에 딱 갔더니 로봇가 와서 제가 만든 알고리즘으로 고객들 취향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셀렉션 해주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현장 직원들이 그걸 또 하나의 일로 생각하고 포기해가지고 이게 무산됐던, 그러니까 실패했던 작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그걸 시작을 했지만 현재 지금 2014년도에 만들었는데 2025년이잖아요. 거의 10년 짧게 잠깐만. 가까이 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잠깐 해주세요. 네. 그래서 포인트만 말씀해 주세요. 예. 실질적인 정책을 중소기업 벤처에서부터 실질 정책을 내놔야지 이게 확산이 된다라는 현실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뒤에 분 잠깐만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 22년 차인데요. 데이터를 많이 구축하고 있는 회사들은 업력이 되게 오래된 회사잖아요. 근데 모든 정부의 지원이나 투자나 모든 게 다 7년 이하의 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실지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요. 벌써 세 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정리해보자고.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초반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AI 감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AI가 추구하는 바가 저는 인간의 감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개인화라는 쪽으로 AI가 가고 있고 맞춤형이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본질이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고 고객 만족하는 감성에 대한 만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두 분 말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AI가 기계나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뭔가를 추천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 판별해낼 능력이 AI한테 있다는 것이 되잖아요. 이거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질문을 하셨고 정부의 지원을 말씀을 하신 거라서 조금 어렵기는 한데 제가 아까 민간의 영통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그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워킹을 하고 그것이 개별 소비자의 감성을 완성시킬 때까지는 그게 시장에서는 통용이 사실 안 됩니다. 그건 아주 기업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여도 그게 소비자한테 먹히지 않는다. 실제로 중간에 단계에서 그게 소구력이 없으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될 때까지 또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좋고 또 기업은 또 그것이 확실히 있으면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답변을 드리면은 AI는 결국 감성을 추구 해결하는 데까지 데이터에 의해서 감성을 해결하는 데까지 나갈 것이고 정부 정책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전공을 하셨다고 하죠. 심리학 전공을 하신 분들이 기업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소비자 니즈를 잘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잘 파악하는 베이스가 감성적인 느낌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파악을 하죠. 이런 유형의 소비자는 이러이러한 선택을 한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유형이 이러이러한 트렌드에서 바뀌고 있다. 이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제안을 해주기 때문에 마케팅 쪽에서 소비 심리학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하고 AI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기술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이걸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옛날에 대량 생산을 하던 시대하고는 달라지고 있고 그렇게 사회가 진보할 겁니다. 그 다음에 창업기업에 대한 집중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데이터를 보면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60%, 그 다음에 기존기업이 40% 정도 됩니다. 요거 20% 내지 15%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래도 새로 시작한 기업에 좀 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정책적인 배려도 있고요. 아무래도 새로 시작한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이 좀 쏠리는 경향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느끼시는 것만큼 그렇게 숫자적으로 크지 않다는 모습을 한번 드리는데 AI에 관한 또 재미있는 레포트 중에 하나가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아까 한국은행 보고서 말씀드렸는데 AI 적용 용역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성 격차가 AI 때문에 더 많이 커질 것 같다라는 걸 내용을 담겨있고 또 하나는 업력이 짧은 회사보다는 업력이 긴 회사들이 AI 적용하는데 좀 더 활용도가 높다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의 축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디지털화 지원에서는 업력에 대한 차별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만 더 받을까요? 박성 기자님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제가 질문을 오래 안 하는데 워낙 우리 조주현 차관님 훌륭하신 분이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AI 시대로 전환되는 이 시점은 우리 대한민국 산업화의 하나의 제2의 분수령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60년대에 우리가 산업화를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쭉 올라오다가 완전히 이것은 차원이 다른 차원의 산업화 스타트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년대 수출 주도형 무조건 수출을 하자. 이랬지 그때 내수를 가지고 수출하자 이러진 않았거든요. 따라서 이 AI에 대한 동기부여도 시장만 만들어진다면은 저는 중소벤처 쪽에서 훨씬 빠르게 될 수 있다. 왜냐? 중소벤처 쪽은 무슨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짧습니다. 사장이 맘먹고 직원 몇 명하고 일치 단결만 하면은 대기업의 그 복잡한 의사결정보다도 훨씬 빠르기 때문에 치고 나가야 된다. 두 번째, 기술적으로 챗GPT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는 데는 중소벤처가 훨씬 빠르다. 그래서 저는 중소벤처가 이 새로운 제2의 산업혁명, 한국의 6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했다면 2020년, 5년 이후에 시작되는 산업혁명은 AI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모든 제품들을 온디바이스 해야 되고 또 시장부터 모든 기획서까지 AI로 하는 이 찬스는 좋은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만들어놨을 때 어디다 팔아볼 거냐. 그래서 시장. 그래서 이 차관이 보시기에 앞으로 중소벤처가 시장을 매수 가지고 되겠냐. 그러면 전 세계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전 세계로 치고 나갈 여력이 있냐. 시장 여건에서. 그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시장을 확보하려면은 우리 세종농업종포럼에서 추진하는 키바라고 하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어떻게 좀 힘을 쓸 수가 있을 건지 그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사장님이 좋은 인사이트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는 지금 글로벌화에 관해서 굉장히 좀 큰 도전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제가 지켜보고 AI가 아닌 다른 부분도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수출로 성장해온 나라인데 그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제 무역의 어떤 룰들을 많이 바꾸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로까지 전진변은 안 하는데 가트나 WTO 체제가 표방하는 게 이제 그 자유무역주의였고 우리가 사실 그 덕을 많이 봤죠. 경제 성장에 관세라는 것들, 관세 전쟁이라는 것들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지금 수출로 성장해온 나라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건 여전히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는 다른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제품 면에서는 K-뷰티죠.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는 화장품은 전 세계에서 좀 인기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생태계도 만들었죠.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기획하는 스타트업, 그런 중소기업들이 있고 제조하는 중견기업들 이걸 이렇게 같이 하나면서 같이 하나하고 있습니다. 신발 쪽도 그렇게 해보려는 회사가 생겼다는 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제조에 대한 기술력과 기획 능력이면 여전히 외국의 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비스 면에서는 그 공장을 운영하고 에너지 플랜트를 운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이것들을 또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런 면들에서 우리가 더 이런 글로벌화하는 기회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AI에 대한 말씀을 주셔드렸고 AI를 글로벌 주도권 굉장히 한국에서도 한국판 딥시크 같은 그런 게 나와야 된다는 얼마 전까지 바로 나와요.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한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사장님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